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돼 다시 선거 경쟁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안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측근 A씨의 범행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 예비후보의 측근 A씨는 지난해 안상수 대선 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 1,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 예비후보는 무죄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경선 완주 입장을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공천 심사 일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천갑 당원들은 15일 오후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천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이음재 당협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내 절대적 의견을 무시한 채 밀실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복수 후보가 신청한 경우에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해당 호소문에는 당원과 부천 시민 등 2,300여 명이 동의했는데요. 이어 일부 당원들은 오는 16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부천갑 당원들은 당협위원장이 현직 사무국장의 자녀를 시의원 후보로 내정한 것을 비롯해 출마 의사를 밝힌 일부 예비 후보의 도덕성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6일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 공천 문제를 두고 당 내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이음재 국민의힘 부천갑 당협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번 공천 논란과 관련한 입장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 지역의 당협에서 이번 공천 과정이 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이번 공천에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중앙당에서는 청년 여성 시민을 많이 지금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주잖아요. 아니 사무국장 딸은 출마도 못하나요? 아직 무슨 심사위원회 들어가서 이 사람을 공천 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공천을 받아야 되는 과정도 있고 또 받고 나서 또 경쟁해서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뭐 무슨 피선거권 가진 사람은 아빠가 사무국장이라고 출마도 못하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무국장 자녀 공천 논란 외에도 일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공심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봐요. 그 사람이 문제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공천 안 줄 거고요. 근데 피선거권 있는 사람이 누구나 공천 신청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하지 말라 그럴 수는 없죠. 네, 이번에 나온 당원들의 호소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경선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경선이라는 거는 한 4-5명이 있어야 경선을 해서 컷오프를 시켜서 우리가 후보자를 인원만큼을 올리는 건데 후보자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딱 2명씩 올라져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하나를 정하자고 경선하자는 얘기밖에 저는 안 들려요. 지금 이 좋은 분위기에서 한 석이라도 가져와야겠는데 민주당이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해상행위를 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어요. 다 공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데 이거는 때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번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천갑 이음재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사라집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020년 3월 도입됐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행사 인원 제한까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이달 18일부턴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밤 12시 이후에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역시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습니다. 행사나 집회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일상을 바랐던 주민들, 2년 1개월 만의 변화에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여기 돌아다니는 게 좋은데 여러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매안 꺼는 거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기 병이 퍼지니까 마음이 불안해. 우려는 남았지만 한 주 더 뒤부터는 일상에 한 발 더 가까워집니다. 25일부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본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던 코로나19는 25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한 단계 내려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지고 재택 치료도 없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2년여간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종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은 하고는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는 사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이제 전 국민들이 어찌 보면 절반 이상이 감염이 되면서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제 그런 유행자 자체가 이제 그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에서 3단계, 1에서 4단계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단계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대책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집단 면역에 의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그 과거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단계 있었던 거에서 1단계로 낮추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그냥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 자체가 이 유행이 앞으로 사실 종식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당장 이번 가을 전후에 이렇게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또 이렇게 전 세계 유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사회 집단 통제가 아니라 좀 개개인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인식하는 게 보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 효과 감소나 새로운 변이 등장과 같은 우려 요소는 조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리두기를 지금 해제해도 정말 괜찮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일반 사회 활동을 하시는 그런 젊은 국민분들은 코로나19 위험성이 지금 이렇게 피부로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계속 이제 완화가 된다, 이렇게 종료가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한 달째 보면 사망자 수가 200에서 300명대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줄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감소 추세도 사실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변화와 상관없이 실제적으로는 지금 고위험군들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몇 달 지나서 또 가을이 되면 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고 또 대유행을 또 맞이해야 되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같이 이제 지금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 자체가 무슨 위험성이 있다 없다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게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고위험군들의 위험이 그대로 있는데 국민들에게 상황이 좋아졌다. 앞으로는 오미크론과 같은 대규모 유행은 없을 거다. 이런 사실 그 방역의 경각심으로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정부에서 내는 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19가 1급이 아니라 2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됩니다. 개인들은 방역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 오미크론 유행이 아직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닌데 이 유행의 꼬리의 기울기가 낮아지고 유행이 한동안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고위험군의 위험도는 앞으로 한두 달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거의 해제됐다고 이제 국민들의 방역 경각심이 흐트러지게 되면 지금의 오미크론 유행도 상황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중에서 사회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군들이 위험에 노출돼서 사실 그 무고하게 희생되는 그런 콜라테럴 데미지라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 이전에는 그 각 개인마다의 그 방역 경각심 유지는 지속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어진 검단 신도시 공동주택 분양에 상당히 많은 청약 통장이 몰렸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성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검단 신도시 분양 이래에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경쟁률이 얼마나 높게 나온 겁니까? 네, 이번에는 그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분양에 나섰는데요. 민영주택 400여 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3만 7천여 명이 넘게 몰려서 평균 92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또 172가구를 모집하는 공공분양 청약 1순위에서는요. 9천 명 가까이 몰려서 역시 52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에 나섰던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는 14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고 하루 먼저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제1풍경채 검단 2차는 3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미분양 소식들이 좀 잇따랐는데 92대 1까지 검단 신도시만큼의 청약 열기가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네, 문제는 가격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하고 인천 송도 등 이 민간 아파트 분양에서 이제 미분양 소식들을 접한 바 있는데 대부분 이제 9억 원 이상이 넘는 고분양가 또 대출 제약을 받는 아파트들이었거든요. 검단 신도시 분양 아파트들은 84제곱미터 면적을 기준할 때 4억대 중반에서 5억 초반의 분양가라서 자금 부담이 적고 또 대출도 수월합니다. 교통과 입지 면에서도 나쁘지 않아서 청약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값이 원도심 지역 아파트 값의 뭐 5배에 이른다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네, 최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 아파트 가격 양극화 분석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인천연구원은 이제 송도 신도시 생활권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니까 8억 9천만 원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인 동인천 생활권에 1억 7,500만 원 정도였다고 확인했고 이게 5.1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천연구원이 이 같은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이유가 이 원도심하고 신도시 간 양극화 때문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이 신도시와 역세권 위주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사이에 이 원도심 신규 주택 공급하고 기반 시설 투자가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이 양극화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방치할 경우에는 지역 내 갈등 요인으로까지 작용해서 사회 문제를 더 키울 것이라는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네, 양극화 문제를 좀 분석을 했다면 해결책도 제시가 됐습니까? 네, 인천연구원은 이제 향후에 인천시의 주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실거래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주택 공급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하고 또 노후 지역인 원도심 생활권에는 신규 주택 공급하고 기반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민간 주택 공급을 이제 모니터하면서 이제 공급 부문 주택 공급량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신규 재정 투자 정책이 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종합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인천시가 도시계획을 세우거나 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에도 부동산 가격 영향을 검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지역 행정의 정책 사업들이 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돋보기 이관성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80개를 선정하고 총 1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평화와 인권, 환경 자원순환, 일자리, 경제, 도심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공모기간 동안 모두 119개의 단체가 지원을 신청했는데요. 인천시는 활동가와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과 금액을 결정했습니다.